고요하던 거실에 공기를 찢으며 유리가 박살나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대한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그 안에서 수십 년의 세월을 품고 있던 내 자수작품 위로 무수한 유리 파편이 쏟아져 내렸다. 내가 평생을 바쳐 한 땀 한 땀 수놓은 봉황의 비단 날개 위로 서슬퍼런 유리의 칼날들이 박혔다. 내 사위, 강태준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에는 후회나 미안함 대신 지독한 경멸과 냉소만이 가득했다. 이딴 먼지 쌓이는 고물, 좀 이제 치우시죠. 장모님, 고물. 그가 방금 내 인생의 역작을, 내 분신과도 같은 작품을 고물이라 불렀다. 내 딸 소연이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저 서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남편의 광기에 놀라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 상황 자체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침묵했다. 딸의 침묵은 사위의 폭력보다 더 아프게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망가진 내 봉황을, 겁에 질린 딸의 얼굴을, 그리고 경멸에 찬 사위의 눈빛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액자의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을 지켜왔던 믿음과 인내의 둑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내 이름은 고은하. 올해 72이다. 사람들은 나를 국가무형문화재 자수장 후보에도 올랐던 사람. 한 땀에 혼을 담는 예술가라고 부른다. 나는 평생을 바늘과 실과 함께 살아왔다. 나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꽃과 나비. 그리고 봉황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시간이자 나의 기억이었고 나의 언어였다. 침묵 속에서. 나는 술을 놓으며 세상과 대화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집은 서울 평창동의 언덕에 자리 잡은 나의 죽은 남편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집이다. 유명한 건축가였던 내 남편 김 교수는 이 집을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는 집 안 곳곳에 빛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었고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작은 정원을 꾸몄다. 그리고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남쪽 방을 오직 나만을 위한 자수 작업실로 만들어 주었다. 이 집은 그의 마지막 걸작이자 나를 향한 그의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는 이 집에서 혼자 남았다. 딸 소연이가 펀드 매니저인 강서방과 결혼하여 이 집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나는 남편의 숨결이 깃든 이 공간에서 조용히 나의 예술과 함께 늙어갈 생각이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소연이도 혼자 계신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사위는 세상에서 가장 듬직하고 다정한 아들처럼 내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외로움에 지쳐가던 나는 그들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렇게 나의 집은 어느새 그들의 집이 되어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서서히 이 집의 주인이 아닌 손님이 아닌 이방인이,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갔다. 사위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 집안의 모든 가구를 차갑고 현대적인 것들로 바꾸었다. 남편의 손때가 묻은 서재는 그의 홈 트레이닝 룸이 되었고 내가 아끼던 툇마루에는 거대한 와인 셀러가 들어섰다. 나의 취향과 나의 추억은 구식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둘씩 지워져 나갔다. 딸 소연이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점점 더 작아졌다. 한때는 촉망받는 미술관 큐레이터였던 아이는 결혼과 함께 자신의 꿈을 접었다.
아이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엄마를 지키는 법을 잊어버린 듯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인내했다. 나이든 어미는 자식의 집에 얹혀 사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모든 서러움을 삼켰다. 하지만 오늘 사위는 마지막 선을 넘었다. 그는 내 작품을, 내 인생을, 내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내 딸은 그 모든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사위는 재수 없는 물건 때문에 기분만 망쳤네라며 혀를 차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소연이는 그제야 움직였다. 하지만 아이는 내게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묻는 대신 묵묵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바닥에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사과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을 빨리 수습하고 없던 일처럼 덮어버리고 싶다는 침묵의 몸짓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지 않았다. 나는 망가진 내 작품을 뒤로 하고 조용히 내 방으로 향했다. 나는 평생을 인내하며 술을 놓아왔다. 수백, 수천 번의 바늘땀이 모여 하나의 작품이 되듯 나의 침묵과 인내가 이 가정의 평화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어떤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폭력을 키우는 자양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방문을 잠갔다. 그리고 굳은 결심과 함께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 잠들어 있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굳게 문을 닫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이 차단되자 비로소 내 세상이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벽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손때가 묻은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나무와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 냄새는 나를 순식간에 수십 년 전의 시간으로 데려갔다. 내 남편, 김 교수는 건축가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에게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이야기가 스며들어 하나의 역사가 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은 것이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평창동 집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자 나를 위한 가장 큰 연서였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언젠가 우리만의 집을 짓자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는 청사진 위에서, 나는 새하얀 비단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우리의 꿈을 그려나갔다. 마침내 그 꿈이 현실이 되던 날을 나는 잊을 수 없다. 남편은 이 집을 짓기 위해 수십 년간 모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설계부터 시공 감독까지 어느 하나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햇살이 들어오는 각도를 계산해 창을 냈고 바람이 가장 기분 좋게 머물다 가는 길을 터주었다. 그는 집의 중앙에 작은 마당을 두어 집 안 어디에서든 하늘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가장 볕이 잘 드는 남쪽 방을 오롯이 나의 자수 작업실로 만들어 주었다. 은하야, 당신이 이 창가에 앉아 술을 놓는 모습이 내가 설계한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다울 거야. 그는 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다. 이 집은 그가 나에게 바친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비단이었고 나는 그 위에서 나의 시간으로 술을 놓으며 행복했다. 우리는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웠고 함께 늙어갔다. 집의 나이테는 우리의 사랑과 함께 깊어졌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몇 달 전, 어느 늦은 저녁에 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얼굴로 서류 뭉치가 담긴 폴더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여보?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야. 그가 내민 것은 근대문화유산 등록 신청서였다. 그의 섬세한 필체로 작성된 신청서에는 이 집의 건축 철학과 역사적 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나는 이 집이 우리가 떠난 뒤에도 오래도록 살아남았으면 좋겠어. 돈 몇 푼에 팔려나가 속물들의 욕심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원치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쇠심줄 같은 단호함이 있었다. 내가 아직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집은 박물관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보금자리여야 하니까. 하지만 은하야, 만약 언젠가 내가 없고 당신 혼자 남았을 때 누군가가 이 집의 영혼을 위협하려 한다면, 사랑이 아닌 탐욕으로 이 공간을 더럽히려 한다면 그때는 당신이 이걸 사용해 주어.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것이 건축가로서 내가 당신과 우리의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계한 마지막 보루야. 그러니 약속해 줘. 이 집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절대로 이 집을 넘기지 않겠다고.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남편과 나의 마지막 약속이었다. 회상에서 깨어나 나는 다시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나는 낡은 오동나무 상자 안에서 남편이 남긴 바로 그 서류 폴더를 꺼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필체는 어제 쓴 것처럼 선명했다. 그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이제 당신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나 봐요. 남편의 유산은 나에게 단순히 집을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 집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함께 물려준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사위의 폭력 앞에 무력하게 떨고 있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한 위대한 건축가의 유산을 지키는 유일한 수호자였다. 나는 서류 뭉치를 들고 내 자수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아직 남편의 온기와 나의 혼이 온전히 남아있는 공간이었다. 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신청서의 마지막 장, 소유주의 동의를 구하는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마지막 결정의 열쇠만큼은 오롯이 내게 남겨두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아직 서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 등은 꼿꼿했고 내 마음은 단단했다. 거실에서 벌어진 추악한 소란은 이제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나에게는 이제 싸워야 할 이유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었다. 이 집이 나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다. 사위는 마치 지난번에 난동은 없었던 일이라는 듯 나에게 깍듯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의 위선적인 친절은 노골적인 경멸보다 더 나를 숨 막히게 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아슬아슬한 얼음판 위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춤을 추고 있는 광대들 같았다. 딸 소연이는 그 위태로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다. 아이는 주말마다 억지로 가족 외식을 제안했고 거실에서는 늘 밝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다. 보이지 않는 균열을 어떻게든 소음과 거짓된 웃음으로 메워보려는 안간힘이었다. 나는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워 기꺼이 그 연극에 동참해 주었다. 나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잊은 듯한 순한 늙은이의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균열은 일상 곳곳에서 끊임없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남편이 남긴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내가 아침 일찍 호미를 들고 정원의 잡초를 뽑고 있자면 사위는 창문을 열고 코를 찡그리며 말했다. 장모님, 그 흙냄새 때문에 집값 떨어지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저런 거 지저분해서 싫어해요. 차라리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주차 공간이나 넓히는 게 낫겠네요. 내 자수 작업실은 나의 성소였다. 내가 그곳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으면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말했다. 엄마, 이 방 그냥 두기에는 좀 아깝지 않아. 태준 씨 운동할 공간도 부족한데 여기를 홈짐으로 개조하면 어떨까? 아이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제안의 주인은 명백히 내 사위였다. 식탁에서의 모욕은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내가 정성껏 궁중식 떡갈비를 만들어 내놓은 날이었다. 사위는 맛보기도 전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요즘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양념 많은 음식 안 먹습니다. 깔끔하고 담백한 서양식이 대세죠. 이런 음식은 뭐랄까, 좀 다른 세대의 음식이랄까요? 그는 내 인생이 담긴 요리를, 내 정체성을 낡은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그 모든 순간마다 소연이는 나를 변호해주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불안한 얼굴로 화제를 돌리려 애쓸 뿐이었다. 나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 아이 역시 남편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늦은 밤에 찾아왔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그때 정원으로 향하는 유리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너머에서 사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는 복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그의 통화에 귀를 기울였다. 걱정 마십시오. 박 사장님. 그 땅은 곧 우리 차지가 될 겁니다. 장모님은 약간 치매기도 있으신 것 같고 딸인 소연이가 잘 구슬리면 그냥 도장 찍어주실 겁니다. 그 낡아빠진 집 자체는 가치가 없죠. 바로 허물어 버려야지. 하지만 위치가 평창동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최고급 빌라 3채만 지으면 수익이 얼마가 될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탐욕이 뚝뚝 묻어났다. 그리고 이어진 그의 말은 내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우리 장인어른, 소위 예술가라는 양반, 참 한심하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위에다. 고작 자기 만족을 위한 집 한 채 짓고 말았으니 사업가적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지금쯤 강남에 빌딩 몇 채는 올렸을 텐데 말입니다. 완전 바보였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단순히 내 집을 탐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남편의 인생을, 우리의 사랑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역사를 모욕하고 있었다. 그에게 이 집은 그저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쓸모없는 공간일 뿐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동안 나를 향했던 모든 사소한 무시와 경멸, 그들의 위선적인 친절은 결국 이 마지막 약탈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다. 나는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아니,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확신이 내 온몸을 지배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남편의 마지막 경고가, 그와의 마지막 약속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남편이 남긴 서류 폴더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나는 더 이상 기억의 수호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 남편과 나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전사였다. 보이지 않던 균열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시면이 되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사위의 경멸에 찬 목소리가, 내 남편을 바보라고 칭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조각이 맞춰졌을 때 찾아오는 지독하고 서늘한 명료함 때문이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외면하거나 인내할 수 없었다. 나는 새벽 동이 트기를 기다려 조용히 내 방을 나섰다. 내 발걸음이 향한 곳은 남편의 서재였다. 사위가 자신의 홈 트레이닝 룸으로 바꿔버린 후 단 한 번도 내 발로 들어가지 않았던 공간. 그곳은 이제 더 이상 내 남편의 공간이 아니라는 생각에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었다. 문을 열자 낯선 쇳내와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온갖 운동기구들이 괴물처럼 버티고 서 있었고 벽에 걸린 거대한 거울이 낯선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질적인 풍경 속에서도 창가 구석에는 먼지 쌓인 덮개에 덮인 남편의 낡은 참나무 책상과 책장이 섬처럼 남아 있었다. 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덮개를 걷어냈다. 그러자 오래된 책과 잉크 냄새가 마치 봉인된 시간처럼 피어올랐다. 나는 남편의 책상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이 방의 진짜 주인이 돌아온 순간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책상의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었다. 남편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장 깊은 곳에 두는 사람이었다. 서랍 안쪽, 낡은 책들 아래에 그가 아끼던 오동나무 상자가 그대로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나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바로 그 서류 폴더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폴더를 여는 순간 나는 시간을 거슬러 남편과 함께 했던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돌아갔다. 폴더 안에는 이 집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남편이 직접 손으로 그린 이제는 누렇게 바랜 건축 설계도, 종이 위에는 그의 섬세한 연필선과 깨알같이 적어놓은 메모들이 살아 숨 쉬는 듯했다. 나는 손가락으로 그 선들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은하의 자수실이 햇살에 가장 예쁘게 빛날 각도, 창문의 위치 옆에 적힌 그의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다음 장에는 집이 지어지던 과정을 담은 흑백 사진들이 있었다.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는 남편의 모습, 정원에 첫 감나무를 심던 젊은 시절 나의 모습. 사진 속에서 우리는 가난했지만 세상 전부를 가진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직접 쓴 건축가의 변이라는 제목의 원고가 나왔다. 그는 이 집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은 결과물이라고 적었다. 비움의 미학, 착영의 원리, 그의 모든 신념이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서류의 맨 위에 근대문화유산 등록 신청서가 놓여 있었다. 남편이 직접 작성한 모든 항목들, 그리고 마지막에 비어있는 나의 서명란까지 나는 그 서류들을 가슴에 품었다. 내 손의 떨림이 멎었다. 지난 몇 년간 나를 짓눌러 왔던 유령 같은 무력감이 안개처럼 거쳐나갔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힘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감고 남편에게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여보, 당신이 나에게 남겨준 것이 단순히 이 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성벽을 만들어주고 떠난 거였군요. 이제 내가 당신의 그 성벽을 지킬게요. 나는 더 이상 고은하라는 이름의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다. 나는 건축가 김 교수의 아내이자 그의 예술을 지키는 유일한 계승자였으며 그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할 집행인이었다. 사위와 딸이 내게서 지워버리려 했던 나의 진짜 정체성이 이 낡은 서류들 속에서 비로소 부활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밝아오는 아침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방 안으로 새우며들며 먼지 쌓인 운동기구들을 비추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나는 신청서에 비어있는 서명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이 작은 빈칸이 품고 있는 거대한 힘. 나는 아직 펜을 들지 않았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졌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나를 잠식하는 독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잊혀졌던 유산이 나에게 새로운 싸움의 이유를 알려주었다. 남편의 서재에서 나는 비로소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았다. 하지만 그 길은 혼자서는 너무나 멀고 험난했다. 내게는 아군이 이 싸움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했다. 나는 기억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수많은 조문객들 속에서 유독 한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다.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제자, 남들보다 더 서럽게 울며 스승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켰던 아이. 그는 나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었다. 사모님, 교수님의 유산을 지키는 일에 혹시라도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저 의례적인 인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것은 어쩌면 나를 위한 마지막 복선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낡은 조문객 방명록을 뒤져 마침내 그의 명함을 찾아냈다. 서울시청 문화재과 김민준 과장. 나는 다음 날 아침 사위와 딸이 모두 집을 비운 시간을 틈타 조용히 밖으로 나섰다. 내 손에 들린 것은 시장 가방이 아닌 남편의 서류 폴더였다. 집 안에서 통화하는 것은 위험했다. 사위가 설치해둔 도청 장치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음고 정중한 목소리에 나는 조심스럽게 내 신분을 밝혔다. 김민준 과장님 되십니까? 저는 구 김진석 교수의 아내 고은하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그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모님 세상에 사모님이셨군요.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나는 가족의 추악한 이야기를 꺼내놓을 필요는 없었다. 나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이 싸움의 첫 번째 원칙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리 집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던 것 같아서 그 뜻을 이루어볼까 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요. 혹시 조언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내 말이 끝나자마자 김민준 과장의 목소리가 열정으로 가득 찼다. 물론입니다. 사모님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사실 저희 건축계와 문화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수님의 댁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한국 현대 건축의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그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내가 막연하게만 느끼고 있던 이 집의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한국 전통 가옥의 마당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 구성, 주변 자연을 해치지 않고 집 안으로 끌어들인 차경의 원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남편의 건축 철학까지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내가 지키려는 것이 단순히 낡은 집 한 채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모님, 혹시 신청서 초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비공식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나는 용기를 내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이 신청서가 시청에 정식으로 접수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신청서가 접수되어 심사가 시작되면 해당 건물은 법적으로 임시 보호 조치에 들어갑니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건물을 허물거나 증축하거나 외형을 크게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었다. 내가 찾던 방패.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서류를 가지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공원 벤치에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남편의 제자는 남편이 남긴 유산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보고 있었다. 나를 둘러싼 세상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나를 숨 막히게 하던 저 집의 담장 밖에는 여전히 남편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의 아내인 나를 사모님으로 유해주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남편의 유산과 그 유산을 함께 지켜줄 든든한 아군이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집안의 공기는 차가웠고 저녁이 되어 돌아온 사위는 내게 또다시 무심한 눈길을 던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더 이상 이전처럼 아프게 와닿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세상에 갇힌 포로가 아니었다. 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있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내 세상의 주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내 자수 작업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남편이 만들어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창가에 앉았다. 나는 바늘에 실을 꿰었다. 나의 방역은 요란한 전쟁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내가 평생을 해온 자수처럼 조용하고 섬세하며 끈기 있는 과정이 될 터였다. 나는 나의 새로운 미래를 수놓기 위한 첫 번째 바늘땀을 조심스럽게 뜨기 시작했다. 나의 조용한 전쟁은 남편의 서재에서 시작되었다. 낮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정원을 가꾸거나 손녀의 간식을 챙겨주는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위와 딸이 집을 비우고 텅 빈 집에 나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되면 나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나만의 비밀스러운 작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히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잊고 있던 나 자신과 남편의 유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의 실들을 다시 잇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남편이 남긴 수십 장의 건축 설계도를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종이 위에는 그의 연필선이, 그의 숨결이,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그가 왜 창을 이곳에 냈는지, 왜 기둥을 저곳에 세웠는지를 기억해냈다. 그는 늘 말했다. 집은 사람을 담는 그릇이며 그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고. 나는 그의 설계도를 정리하며 그가 이 집에 담고자 했던 마음을 다시금 내 마음에 새겼다. 나는 낡은 앨범을 꺼내 이 집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을 골라냈다. 집이 지어지기 전,
허허벌판이었던 땅 위에서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 날의 내 사진.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땀 흘리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갓 태어난 소연이를 품에 안고 이 집의 툇마루에 앉아 햇살을 받던 순간.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행복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행복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욕을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어주었다. 가장 어려운 작업은 나의 글을 쓰는 것이었다. 남편은 건축가로서 이 집의 기술적인 가치를 서술해 놓았다. 하지만 나는 이 집의 영혼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서술해야 했다. 나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워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늙어갔던 우리의 삶을 한자 한자 눌렀었다. 그것은 단순한 진술서가 아니었다. 내 목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슬아슬한 순간이 찾아왔다. 내가 서재에서 서류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 예상보다 일찍 퇴근한 소연이가 방문을 노크했다.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재빨리 서류들을 책상 아래로 숨겼다. 그냥 옛날 사진 앨범 좀 보고 있었어.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하며 문을 열었다. 소연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그리고 내가 막 나온 서재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묻는 듯한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 아이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의 소연이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었다. 내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말하는 순간 아이는 더 큰 혼란과 위험에 빠질 것이다. 이 싸움은 아직은 나 혼자서 감당해야만 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일찍 주무세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런 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딸아, 엄마가 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때까지. 다시 있는 실이라는 제목은 여러 의미를 지녔다. 나는 이 모든 서류 작업을 하는 틈틈이 나의 자수 작업실로 돌아갔다. 사위가 망가뜨린 봉황의 액자는 치워버렸지만 나의 손과 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나는 새로운 비단 위에 새로운 수를 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명상과도 같았다. 나는 내 인생의 실들을 다시 잊고 있었다. 남편과의 추억, 나의 잊혀졌던 자존감, 그리고 나 자신으로 온전히 바로 설 미래를, 그리고 마침내 나는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모든 서류 준비를 마쳤다. 설계도, 사진,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담긴 편지까지 모든 것을 커다란 봉투 안에 담았다. 그것은 완벽했다. 나는 완성된 서류 봉투를 손에 들고 내 자수 작업실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 사위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이 집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나는 그의 차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다. 네오는 그저 벽과 지붕만 보겠지. 하지만 나는 이 집의 영혼을 이루는 실들을 다시 이었단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결코 부술 수 없는 것이야. 조용한 준비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행동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준비한 서류 봉투를 품에 안고 서울시청으로 향했다. 수십 년 만에 혼자 타보는 버스는 낯설었지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좁은 집 안에 갇힌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내 삶의 다음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었다. 시청의 문화재관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한 곳이었다.
나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김민준 과장을 만났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서류는 다 준비해 오셨는지요? 나는 말없이 내가 밤새 준비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그는 내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가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초조하게 그의 표정을 살폈다. 한참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완벽합니다. 사모님, 교수님께서 남기신 자료도 훌륭하지만 사모님께서 직접 쓰신 이 글이 이 집의 가치를 완성시켰습니다. 이 집이 왜 보존되어야 하는지 그 누구라도 납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의 칭찬에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안내에 따라 나는 신청서의 마지막 장, 나의 서명이 필요한 그 빈칸 앞에 섰다. 나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내 이름 석자, 고운하를 정성껏 써 내려갔다. 그것은 내 인생의 그 어떤 서명보다 무겁고 또한 영광스러운 서명이었다. 서류가 접수 창구에 제출되고 담당 직원이 정식 접수 도장을 쾅 하고 찍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김민준 과장의 말대로 이 집은 이제 법의 임시 보호 아래 들어갔다. 나의 조용한 전쟁의 첫 번째 포문이 열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간은 폭풍전에 고요와 같은 시간이 흘렀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와 같이 행동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사위와 딸도 어렴풋이 느끼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애쓰지 않았다. 내게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자 그들은 오히려 나를 어려워하기 시작했다. 사위 강태주는 나의 그 고요한 변화를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이라고 오해한 모양이었다. 그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할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한 듯했다. 그날 저녁, 사위는 온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았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커피 테이블 위에 두툼한 계약서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이 집의 매매 계약서였다. 장모님, 소연아, 이제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지. 그는 자비로운 가장처럼 연기하며 말했다. 이 집, 솔직히 너무 낡고 넓어서 장모님 혼자 계시기에는 관리도 힘들잖아요. 제가 좋은 값을 쳐준다는 개발업자를 찾았습니다. 이 집 팔고 우리 다 같이 강남의 최신식 아파트로 이사 갑시다. 제가 장모님 방은 가장 전망 좋고 따뜻한 곳으로 마련해 드릴게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선으로 번들거렸다. 내 딸 소연이는 남편의 옆에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내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다. 엄마, 제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는 사위가 내민 계약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대신 내 한복 소매 속에서 조용히 접어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사위의 계약서 바로 옆에 나란히 펼쳐놓았다. 그것은 서울시청 문화재과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근대문화유산 등록 신청 접수증이었다. 이게 뭡니까? 사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표정이 변하는 과정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지켜보았다. 의아함은 불신으로, 불신은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은 자의 시커먼 절망과 분노로 그는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이 이 낡은 종이 한 장에 의해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깨닫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장모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 집을 문화재로 등록하다니 미쳤어요. 이 집을 팔면 우리가 얼마를 벌 수 있는지 아시기나 하세요. 그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자네는 내 남편의 유산을 고물이라고 불렀지. 자네의 탐욕을 위해 내 남편의 영혼을 허물어 버리려 했어. 하지만 강서방, 이 집은 처음부터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아니었네. 나는 내 딸, 소연이를 돌아보았다. 아이는 충격과 혼란에 빠진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했지. 나는 이 집이 네가 무엇을 잊고 살았는지를 평생 동안 기억하게 만드는 증거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네가 나를 이 집의 짐덩이라고 했겠다. 틀렸어. 이 집은 처음부터 자네 것이 아니었어. 언제나 그랬듯 앞으로도 영원히. 이 집은 내 남편과 나의 집이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나의 자수 작업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 사위의 저주 섞인 고함과 무언가 또다시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어떤 소음도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히지 못했다. 나는 나의 성소로 돌아와 바늘과 실을 들었다. 나의 마지막 서명은 그의 계약서가 아닌 나의 존엄을 지켜낸 신청서 위에 있었다. 싸움은 끝났다. 그날의 폭풍이 지나가고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있었다. 서울시의 최종 결정에 따라 우리 집은 서울시 근대문화유산으로 공식 지정되었다. 더 이상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의 역사가 된 것이다. 집의 명패는 건축가 김진석 기념관으로 바뀌었다. 남편의 이름이, 그의 철학이 이제 영원히 이 공간에 박제되어 보존될 터였다. 나는 이 집의 명예관장이 되었다. 나의 역할은 이 집에 살아있는 역사로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집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다. 사위와 딸은 결국 이 집을 떠났다. 그들의 탐욕이 머물 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남편이 나를 위해 만들어주었던 자수 작업실과 한때는 차가운 가구들만 가득했던 거실을 터서 작은 전통 자수 공방을 열었다.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이제 나 자신과 세상을 위해 쓰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과연 누가 찾아올까 싶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작은 공방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젊은 학생들, 호기심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나처럼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쉼표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함께 비단 위에 술을 놓았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히 바느질 기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인내를, 그리고 한 땀 한 땀의 시간이 모여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움이 완성된다는 삶의 지혜를 가르쳤다. 수강생들은 나를 더 이상 누군가의 할머니나 어머니가 아닌 선생님으로, 명인으로 불러주었다. 나는 이 집에서 잃어버렸던 나의 이름과 존엄을 다시 되찾았다. 집은 더 이상 침묵과 긴장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사람들의 온기와 존경심 가득한 조용한 탄성, 그리고 이따금씩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남편이 원했던 것처럼 이 집은 비로소 사람의 마음을 담는 따뜻한 그릇이 된 것이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오후였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정원을 바라보며 나는 우편함에 꽂힌 낯선 항공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싱가포르에서 온 내 딸 소연이의 편지였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조용한 작업실로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엄마에게 이 편지를 쓰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긴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의 침묵 앞에서, 그리고 남편의 추악한 욕망 앞에서 제가 얼마나 비겁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잃어버렸고 엄마까지 잃을 뻔했어요. 저는 강태준 씨와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일을 시작했어요. 싱가포르의 작은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지만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엄마의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엄마의 그 강인함을 존경한다고, 그리고 제가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가 엄마가 수놓는 작품처럼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엄마를 찾아가도 될까요? 소연 올림. 나는 편지를 다 읽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 딸이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는 안도감과 대견함의 눈물이었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아이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편지가 아닌 시간과 삶으로 보여주어야 할 터였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남편의 유품이 담긴 오동나무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창가, 내 작업대 앞에 앉았다. 가을의 햇살이 비단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손에 익은 바늘을 들었다. 나의 손끝에서는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새로운 봉황이 서서히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내 인생의 실들은 엉키고 끊어지기도 했지만 나는 결국 그 실들을 다시 이어 이전보다 더 찬란한 무늬를 짜 내려가고 있었다. 나는 바늘을 집어들었다. 오후의 햇살은 따스했고 내게는 새로 수놓을 이야기가 있었다.